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더 과감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엔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사형제도의 찬반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보통 찬성률이 높게 형성되죠.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면서 사형의 존치 폐지 무응답이 5대 4대 1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형에 대한 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2009년 통계를 보면 사형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는 27.4%였는데요. 2012년에는 찬성이 무려 78%에 이르죠. 최근인 2021년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사형제 찬성은 77.3%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은 1995년 최고점을 찍은 후 찬성 비율이 줄고는 있지만 202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55%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지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6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고요. 눈여겨볼 데이터는 갤럽이 2019년에 미국인들이 사형을 선호하는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호하는지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60%가 종신형을, 36%는 사형을 선택합니다. 사형을 지지했던 사람 중 약 20% 정도가 종신형을 선택한 거죠. 사형보다 종신형을 선호하는 게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본능 때문인지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생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사형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나 중국 고대 법전 중 하나인 하빈족기에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명시해놨죠. 18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는데요. 이때부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현재에도 사형제도는 전 세계에서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 세계 국가 수는 대략 200여 개입니다. 이 중 사형제도를 법으로 폐지한 국가는 2022년 기준 112개 국가인데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는 8개 국가고요. 법에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집행이 오랜 기간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5개국이죠. 그리고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이란 등 55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형이 집행될까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에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요. 최소 28,28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20개국에서 최소 883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이 숫자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형 집행은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한 해에 몇 명을 처형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밀로 남아 있으니까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한 해에 대략 500에서 1000건 정도의 사형이 집행되죠.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이끄는 주체는 유럽인데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81년 프랑스, 98년엔 영국도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외에도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죠. 이에 반해 사형에 관해 유럽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인데요. 현재 27개 주와 연방정부에서 사형제도가 합법이죠. 특히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1977년 이후 최소 13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물론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이 줄고는 있습니다. 1999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1997년 마지막 사형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죠.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부터 갖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통용되는 인권에 대한 토대는 대부분 17, 8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자연법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면서 형성됩니다. 자연이 존재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인 자연법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개별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인권은 이런 자연법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요. 이후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절대 왕정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한 규정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권은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었고 특정 영역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거나 논의될 뿐이었죠.
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된 이유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인간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결과 유엔이 설립되고 1948년에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되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에서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2차 대전의 전장이었던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장을 통해 10조인 행복추구권부터 36조 양성평등, 37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까지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대명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개별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인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이겠죠. 인간 세상사 중 명확히 딱 떨어지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싶지만 인권이라는 것도 자유나 사랑처럼 상상의 산물이다 보니 사람마다 규정이나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위를 무고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의 인권으로 넓히면 경계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형제도 폐지론자들과 준치론자들의 주장을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핵심 논쟁 몇 가지만 얘기해보죠. 내용의 단순화를 위해 범죄자를 살인자로 국한합니다.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살인수법도 매우 악질적으로 진화해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사형 집행이 사실상 없어진 우리나라다 보니 현재 형 집행 무기한 대기 상태죠. 최근이 2021년 성범죄 전과자인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을 살해한 성폭행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더 많이 못 죽여 한이다라며 잔혹성을 드러내죠.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등 반성의 모습은커녕 세상을 향한 저주와 독서를 쏟아냈고요. 현재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논리는 준치론자들보다 더 정교한 편입니다. 살인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일반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을 테니까요. 그럼 그들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사형제도가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계급과 인종에 따라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형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벌에서 기득권층이나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형벌이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돈도 백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폐지론자들은 이런 현상이 사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약자들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부실 수사로 인해 전에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나중에 찾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DNA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도 집행된 사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후니까요. 콜롬비아 로스쿨의 제임스 리브먼 교수는 1973년부터 2004년 사이 미국의 모든 사형 선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25명 중 1명꼴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럼 존치론자들의 반론을 들어볼까요? 대다수의 사형수들은 초범보다는 범죄 전력이 많은 경우라는 겁니다. 이미 교화 기회가 많았으나 점점 흉포화되었고 이런 흉악범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규결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명료하죠. 범죄자의 처벌이 범행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준치론자들은 단순히 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넘어 사형의 집행을 원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폐지론자들의 또 다른 주장은 사형이 비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사형은 집행되면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189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중 3% 정도가 최소 한 번 이상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한 번의 실행으로 죽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죄수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또한 사형 집행은 죄수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데요. 교도관들이나 죄수가 죽었는지 판단하는 의사에게도 말이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살인자의 생명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 희생자의 생명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가르쳐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고귀하다는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만 나의 가치와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진리의 예외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인정하지만 인간 이하의 고의성과 잔혹성을 가진 살인자의 사형 집행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살인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시된다고 느끼거든요. 또 다른 주장을 볼까요?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억제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형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조사해보니 살인율이 4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살인율이 사형제도가 있는 주들은 5.5명이었지만 사형제도가 없는 주들은 평균 3.6명이었고요. 사형제를 폐지해서 살인율이 줄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범죄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데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거죠. 반대로 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내세우는 폐지론자들의 데이터는 너무 단편적이고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 중 하나는 살인자들이 교활하는 허울 좋은 교정행정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자유지만 최소한의 자유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입으며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거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갔던 세금이 2022년 기준 512만 원이었거든요. 국가와 국민이 끝도 없이 살인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법조계나 법학계와 일반 국민 여론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판사나 변호사, 학자들은 비교적 폐지 의견이 높습니다. 내가 타인의 생명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